2026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30년이면 긴 세월이지요. 아이 셋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명절마다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서 전을 부치던 세월입니다. 근데 이혼하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냐고, 섭섭하지 않냐고, 30년인데 미련이 없냐고.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긴 세월 끝에서 제가 딱 하나를 지켜냈거든요. 그게 뭔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14살 먹은 말티즈 콩이. 그 아이가 어느 날 오후에 짖지 않은 것 하나가 제가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여줬습니다. 콩이는 14살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70이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눈에 백내장이 와서 요즘은 흰자가 뿌옇고 귀도 예전만큼 잘 안 들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뒷다리를 가끔 절기도 합니다. 그래도 밥 먹을 때는 기어코 일어나고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 졸졸 따라 나오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콩이가 딱 하나만큼은 나이를 먹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반드시 짖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오면 짖고 경비 아저씨가 복도를 지나가기만 해도 짖고 큰아들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는 며칠 동안 가까이도 안 오고 매번 으르렁거렸습니다. 심지어 친정 언니가 1년 만에 왔을 때도 한참을 경계했습니다. 그만큼 낯선 사람을 기억하고 구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2026년 봄 어느 날 오후에 짖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정수기 점검 도우미가 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회사 조끼를 입고 장비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콩이가 달려나오더니 냄새를 맡고는 그냥 조용히 그 여자 발치에 앉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아이가 낯선 사람한테 이러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순해진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든 걸 알고 나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우리 동네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왜 그렇게 오래 우리 단지를 드나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그냥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왜 안 짖지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그 여자 행동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정수기를 확인하기 전에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희 집 거실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찍은 것도 있고 다 같이 여행 가서 찍은 것도 있고 큰아이 결혼식 사진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사진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둘째 아들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유독 오래 서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관심 있어서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게 담긴 뭔가 아주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서 신발을 신으면서 그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째 아드님, 아직 집에서 출퇴근하시나요? 저는 웃으면서 네, 아직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정수기 점검 도우미가 왜 우리 둘째 출퇴근을 묻는 거지? 어떻게 우리 집에 아들이 몇 명인지, 둘째가 있는지를 알고 저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 질문이 오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하고 나물 무치고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계속 그 여자 생각이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그냥 넘겨야 하나 계속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정수기 점검 왔다 갔어. 50대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준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 하나를 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별 뜻 없이 흘려보내는 말처럼요. 근데 남편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들다가 그냥 밥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밥그릇 쪽으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는데 금방 다시 풀리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아줌마 왜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한마디쯤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이상하다고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다시 천장을 보다가 그렇게 뒤척이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베란다 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등을 돌리고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온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갑자기 집까지 들어갔어? 약속했잖아.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준호는 우리 둘째 이름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숨을 들이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굳은 채로요.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가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진짜 충격을 받으면 울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생각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새벽 내내 저는 눈을 뜬 채로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기 전에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더 묻지 않겠다고. 대신 찾겠다고. 사실은요. 준호가 남편 핏줄이라는 건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준호가 생후 6달쯤 됐을 무렵입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유독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큰아이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남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게 누구 아이인지, 왜 안고 온 건지. 남편이 거실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도를 했어. 이 아이가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야. 여자는 출산하고 얼마 못 돼서 세상을 떴어. 아이 맡길 데가 없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접시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서 깼습니다. 옆집에서 들릴까봐
베개를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거실에 나왔습니다.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천장을 보다가 제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아직 초점이 잘 안 잡히는 나이인데 제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택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 하나를 잡고 있는 6달짜리 아기였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우리 둘째가 됐습니다. 출생신고는 제가 낳은 것으로 올렸습니다. 동네에도 양쪽 가족한테도 아무한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본인한테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였습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준호가 밥상 앞에서 편식한다고 버티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교실에서 친구랑 싸움이 붙었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가방 들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은 겉옷을 들고 나갔습니다. 군대 면회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치에 멸치볶음에 계란장 조림까지 챙겨서 버스를 탔습니다. 취업 면접을 보던 날 아침에는 넥타이를 매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냥 제 자식이었습니다.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베란다에서 들린 그 목소리.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제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은 그 여자가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2시에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며칠을 그냥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바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제가 알아야 했으니까요. 이미 한 번 속은 사람이 물어봐서 솔직하게 다 말해줄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 옷장을 정리하다가 선반 맨 안쪽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뭔가 오래된 것처럼 봉투 가장자리가 낡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2000년도였습니다. 유방암 말기.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는데 서류를 몇 장 더 넘기다 보니 그게 그 정숙이 여자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뒤집어 봤더니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준호.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든 채로 한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서 있어야 할지 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프린트된 종이가 여러 장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2009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매달 같은 계좌로 돈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는데 어느 해부터 100만 원이 됐고 어떤 달은 300만 원이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년 가까이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어서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변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살아있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부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에 암이 기적처럼 호전됐답니다. 의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나서 몇 년 뒤 그 여자가 남편 앞에 다시 나타났답니다. 남편도 처음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으니까요. 그 여자가 처음에 한 말이 딱 하나였답니다. 준호 얼굴만 한번 보고 싶다. 남편은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사진 몇 장을 건네줬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월세가 밀렸다고 했고, 가게 보증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죄책감에 못 이겨서 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그 여자가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답니다. 아들 가까이에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동네 정수기 업체에 취직을 했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 말해버릴까?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요. 그리고 남편 입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가끔 주말 아침에 콩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그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이었답니다. 남편이 콩이 줄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여자가 나와서 잠깐 같이 앉아 있다가 헤어지는 시기였답니다. 준호 요즘 어떻게 지내냐? 밥은 잘 먹냐? 회사는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콩이한테 그 여자는 이미 낯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길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여자 냄새와 목소리가 이미 콩이한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관문이 열렸을 때 콩이가 짖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콩이 산책을 자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에 내가 나갔다 올게 하면서요. 저는 그때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더니 좀 부지런해졌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 산책이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등목해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던 시간들, 명절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서 기름 튀기던 아침들, 반찬값 몇백 원 아끼겠다고 시장 끝까지 장바구니 들고 걸어다니던 날들. 그 세월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 생활비에 월세까지 내주고 주말 아침마다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던 겁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도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만 엄마인 줄 알고 25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그 여자가 준호한테 직접 접근을 했습니다. 준호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첫날은 그냥 지나가다 마주친 것처럼 굴었답니다. 어머니랑 같은 동네에 산다고, 얼굴을 알아봤다고 말을 걸어왔다고요. 준호는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쳤답니다. 동네 아는 언니쯤으로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나타났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요. 카페 앞에서 점심시간에, 퇴근 무렵에 한 번, 두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됐답니다. 그 여자가 말을 잘 붙였던 것 같습니다. 준호도 별 경계 없이 그냥 동네 아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어느 날 카페에 앉자마자
그 여자가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내밀었답니다. 이거 먼저 봐. 준호는 뭔가 싶어서 열어봤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아기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답니다. 내가 내 친엄마야. 준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처음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가방 안에 그 서류가 들어있는 게 생각났답니다. 꺼내서 다시 한번 봤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이름을 봤습니다. 수치를 봤습니다. 전부 맞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말을 못했답니다. 제가 무너질까봐. 25년을 키워준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충격을 혼자 몇 달 동안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저랑 밥을 먹으면서도, 주말에 같이 TV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누가 낳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 뿐인데,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저였다는 게, 그게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눌렀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호였습니다. 남편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30해 전에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또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안 울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관리해온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제가 항목별로 나눠서 넣어뒀던 적금 통장들, 건물 지분 서류, 퇴직연금 내역, 제 명의로 바꿔놓은 보험 수익자 서류, 하나씩 펼쳐서 메모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뒤로 2달 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예전과 똑같이 밥을 차려줬거든요. 주말에는 같이 TV를 봤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가겠구나 생각했겠지요. 저는 그 2달 동안 재산 분할을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20년치 계좌 이체 내역을 공증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의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음식을 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전부 꺼냈습니다. 남편 외도 기록, 20년치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 준호 친자 확인 서류, 하나씩 꺼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아래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거실에 저랑 준호 둘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만 불쌍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도 속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숙이 여자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낳은 건 당신이지만 키운 건 나예요. 앞으로 준호가 어떻게 할지는 준호가 결정할 겁니다. 저는 막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만요. 다시는 그 남자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 남자, 이제 제 남자도 아니니까.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서류를 마주한 채로 오래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저는 잠깐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어요. 준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준호는 그 여자를 한 번 만났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준호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준호가 그날 돌아와서 저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제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거기서 밥 먹는데 자꾸 엄마 된장찌개 생각났어. 저는 그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준호 엄마 반찬입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가게 앞을 서성입니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가지 않습니다. 30년이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 오래된 거짓말 속에서 제가 끝까지 지켜낸 게 딱 하나 있으니까요. 준호가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번엔 남편 이름 말고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